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오늘 강연을 맡은 작가 강원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박수만 잘 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조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요. 앞서 이 프로그램 강연했던 분들을 보니까 참 쟁쟁한 분들이 하셔서 부담이 사실 좀 큽니다. 근데 앞서 하신 분들보다 인물은 제가 좋습니다. 인물 최강입니다.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실물이 훨씬 낫죠. 네. 실물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표현도 기술이다. 글쓰기와 말하기입니다. 왜 표현이 기술이라고 그랬냐? 저는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말하기도 나이 50살 넘어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한 27년 동안 글 쓰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남의 글을 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방법들이 있어요. 일종의 기술이죠. 그래서 저같이 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신 분들, 또 뭐 독서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1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요, 눈치로 쓰자입니다.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아내랑 산지 지금 한 30년 됐는데요. 밥을 안 먹고 들어와도 밥 차려줄까 그러면은 아내 얼굴부터 봐요. 그래서 얼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배고프고 이런 건 관계없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저는 집에 뭐 통닭 같은 거 시켜도 닭다리는 안 먹어요. 그건 아들 차지거든요. 그거 날름날름 먹으면 눈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눈치가 좀 빠른데, 눈치가 빠르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읽기 듣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읽기 듣기,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요, 생각을 읽으려고 해요. 저는 아내랑 연애할 때도 만나면 아내 말보다는 옆좌석에 하는 말이 궁금했어요. 옆좌석에서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에 가서도 글을 쓰는데 윗분이 이렇게 써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분이 그거 있잖아, 그거 옛날에 그 얘기한 거 있지,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써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다는 건요, 읽기 듣기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맞춰주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걸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칭찬받으려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안 혼나려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나를 맞춰줘서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남의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그 관찰력이 있고 공감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계속 저는 이제 그 글을 쓴 게 아니고 말을 듣고 생각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직에서 글을 쓰건 뭐 다른 글을 쓰건 그 독자를 읽으려고 그러고 또 그 독자가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면 이제 글이 써죠. 저는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대통령 글을 쓸 때 대통령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대통령이 됐고 우리 결론이 뭡니까? 하거나 아니면 쓰고 있으면 다짜고 저기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눈치로 쓰는 겁니다. 방법은 유심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죠. 그냥 여벌로 보지 않고 유심히 보고 귀담아 듣고 직장에서 글을 쓰건 어디서 글을 쓰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눈치로 쓰자고요. 근데 문제는 눈치로 계속 쓰면요 정신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의 빙이 돼서 쓰거든요. 내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말해보고 써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 기고문을 이제 연재를 하고 하는데 그 연재를 할 기고문 내용에 대해서 늘 아내에게 먼저 말해봐요. 집에서 말하면 안 듣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 탈 일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데 한번 들어봐. 말이 되는지 재밌는지. 그래서 말을 해봐요. 보통 뭐 차를 타면은 최소 30분, 40분, 1시간 가까이 타야 되니까 오가며 계속 말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말을 해보고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말을 하면은 생각이 나요. 말을 막 하다가 처음에는 몇 마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면 말을 낳아요.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은 괜찮은데 한 것은 와이프 보고 그건 좀 메모해줘. 그건 좀 메모해줘. 이런 단어로 메모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메모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자녀분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혼낼 때 처음부터 뭘 정리를 딱 해서 혼내지 않거든요. 너 좀 앉아봐. 화가 나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인데 할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정리가 딱 됐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말 알아듣겠어? 그러죠.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거야.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처음에 없던 거예요. 말하면서 정리된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말하는 상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거든요. 이 말을 재밌어 하는지 지루해 하는지 그 반응에 반응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재미없어 하면 그 말은 그냥 건너뛰죠.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글은 반응이 뒤에 나타나요. 쓸 때는 내가 반응을 알 수 없죠. 나중에 누군가가 글을 읽고 반응이 오는 거죠. 근데 말은 반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해보고 글을 쓰면요, 나중에 반응이 없던 것은 안 쓰게 돼요. 반응이 좋았던 걸 쓰게 돼요. 쓰면서도 막 혼자 웃고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웃었어. 그러니까 글의 표정을 담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말을 하고 쓰면요, 구어체로 쓰게 돼요.
제 책 대통령의 글쓰기가 그렇게 많이 팔린 거는 청와대를 나와서 5년간 말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책을 쓰지 않았고요. 5년간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쓰려고 말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말을 쭉 했고요. 말의 분량이 한 8시간, 10시간 되니까 책이 한 권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책 쓰시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말을 계속 하면서 말의 분량을 늘려가면 10시간 정도 말할 수 있으면 그 내용에 관해서 책을 당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어체로 써지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람이요, 글을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술술 읽히면 이게 이제 글에 빠져들고 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글을 쓰려면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는 게 없어서 친구들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자신도 없고 이 말하면 막 허접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말은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친구들이 쥐들은 실컷 말하고 야 이제 늦었으니 집에 가자 그럴 때 막 자괴감이 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다음에는 말해야지 했는데 또 말 못하고 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뭐 윗분을 모시면 윗분과 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둘이. 그때 나도 말을 않고 있으면 윗분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늘 준비했어요. 무슨 말을 꺼낼까. 그리고 밥 먹을 때 누구랑 약속이 있으면 늘 말을 준비해 나갔어요. 제가 이제 아는 것도 적고 독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말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밥 먹으면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내가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말을 늘 해보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의 분량도 늘어나고 그 말이 글쓰기에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글쓰기는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기 쓰실 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요. 오늘 내가 뭐 했지? 뭐 했구나. 자기가 나한테 질문하고 그 답을 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물어보고 쓰는 거죠. 회사에서 쓰는 모든 글들은요, 공직이나 뭐 쓰는 글들은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쓰라고 한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은 거,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야, 그 현황이 좀 어떻게 되냐? 그거 뭐 문제 없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아이디어 있어?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관해서 뭘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뭘 궁금해할까? 뭘 알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되게 등 누구 보고 긁어달라고 그럴 때 그 오른쪽 아래 그래 거기 그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궁금한 거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 관계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가려운 데를 긁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 자서전을 쓰고 싶다. 자기에 대해서 질문 100개만 해보세요. 질문지 100개만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군가? 내 인생의 변곡점은 언제였나?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해보고 글을 써라. 누군가 이제 어떤 글을 쓰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뭘 알려주면 저 사람이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할까? 요즘 세상은요, 그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내는 사람, 답하는 사람이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뭐 검색하고 하면은 답은 다 있거든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이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쓰기는 항상 독자가 있는 거죠. 일기도요. 미래의 내가 그 글의 독자예요. 언젠가 읽어보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이제 독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쓰려면요. 독자를 위해서 써야 돼요. 독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써야 돼요.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강연도 말하는 것도 그런데요. 말하는 것도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말을 잘하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그런 말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 내용을 뭘 줬을 때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고마워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쓰기에 관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한다. 그럼 저는 세 가지를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글 쓰는 팁, 글 쓰는 방법. 두 번째는 글쓰기 자신감. 내 말을 듣고 내 글을 읽고 나면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어? 나도 쓸 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 세 번째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이런 것을 내 강의나 글을 읽고 세 가지를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글을 써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글이 써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독자가 그걸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구나.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막 벌벌 떨고 막 버벅거려도 그런 마음이 읽히면 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감동받아요. 더 진정성을 느껴요. 더 귀담아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위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물건을 전달하려고 해야죠. 그것도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도 직장에서 이제 글을 써보면 결국 직장 글쓰기의 독자는 상사분들이거든요. 상사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 보고서 들고 더 위에 올라가서 윗분한테 안 혼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칭찬 좀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분 정말 승진도 좀 내가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 위하는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으면 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을 쓰려면 상사를 좋아해야죠. 독자를 좋아해야죠. 근데 모든 상사는요, 되게 악역 맡은 분들이거든요. 좋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요. 저보다 역량이 아주 뛰어난 상사, 그런 분들이 되게 막 지적하고 막 혼내고 막 이런 분이죠. 그런 분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분한테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혼내면 아, 오늘 진짜 많이 가르쳐 주는구나. 저보다 수준이 좀 낮아. 거의 저한테 얹혀가려고 그래. 그런 분을 만나면 그냥 내가 치매 노인 보살핀다. 내가 똥 치워준다. 치워주는 사람이 강자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승진시켜드릴게.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걸로 그 상사를 좋아하는 마음을 못 찾으면 그건 떠나셔야 돼요. 직장.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겨울바다 해변을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떠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물에 뛰어들지도 않아요. 막상 뛰어들으면 따뜻하거든요. 상사의 품에 딱 안기면 포근해요. 엄마의 품 같아요. 품에 안기든지 바다를 떠나든지 바다 해변을 떠나든지 그러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12가지 방법 중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독자와 관계가 있던 거예요. 내 글을 읽는 상대와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목차 독서는 많이 않는데요. 그 목차 보는 걸 굉장히 즐겨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이모 집에서 있었는데 이모부가 시인이셨어요. 집이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모부 서재가 제 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책을 이게 심심해서 그냥 봤는데 그게 한국 중단편 소설집이었어요. 그 되게 이런 거예요. 나도양의 물레방아, 뭐 물레방아 이런 거 있어요. 그때 봤는데 엄청 야한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 그 다음에 무슨 뽕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법이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딱 보면은 그게 어느 대목에 그런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를 목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목차를 딱 보고 아니면 그 책은 안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저는 독서를 일단 목차를 보고요. 궁금한 대목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서 읽고 앞이 궁금하면 앞에 읽고 뒤가 궁금하면 뒤를 읽어요. 더 이상 안 궁금하면 안 읽어요. 이 목차를 많이 보게 되면요. 이 글을 구성하는 힘이 생겨요. 모든 글에는요. 중간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독후감도 뭐 저자 소개라든가 뭐 줄거리 요약이라든가 느낀 점이라든가 뭐 일기도 오늘 한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이 있고 또는 다짐이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중간 제목 글의 목차라는 것은 글의 소재이기도 해요. 소재.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글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잘 쓰고 막 기획력이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이 중간 제목의 끝단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단어가 있어야 중간 제목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봐라. 그러면 저출산의 현황이 어떻게 되지? 저출산의 문제점은 뭐지? 대책은 뭐지? 그 단어들이 중요한 거죠. 그 앞에는 다 수식어예요. 고령사회로 바뀌어도 되고 양극화로 바뀌어도 되고 그 앞에 단어들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뒷단어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목차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많이 있죠. 그리고 저는 글을 읽을 때 또는 보고서 같은 걸 볼 때 중간 제목을 유심히 봐요. 제목 중에서도 끝단어. 끝단어가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 소설가 같은 경우는요. 뭐 살인이라든가 탈옥이라든가 복수라든가 뭐 배반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결국 중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교, 대조, 비유, 사례, 예시, 뭐 과정, 단계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글 쓸 때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언제 이게 다 중간 제목이고 그런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자녀 뭐 자소서 걱정을 하시면 저는 자소서 한 30개만 뭐 잘 썼다는 자소서들 온라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보면서 뭘 보냐면 그 자소서 안에서 다룬 그 소재,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제목 같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는 거예요. 보고 이런 소재, 이런 내용은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런 것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30개 자소서를 갖다 놨다 그러면 대부분 자소서에 다루는 것들은 다루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30개 중에 어느 하나 자소서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데 요거는 다른 데서는 안 다뤘는데 이걸 다뤘어.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런 걸 찾아 쓰는 거죠. 원래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 목차를 봤을 때 이건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차를 안 보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못 써먹는 거죠. 경험으로 쓰자는 그냥 3단계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기 일화, 자기 에피소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느 한 장면을 떠올려서 그 이야기, 그 경험을 쓰는 거죠. 내가 겪은 일. 제 책은 다 모든 한 꼭지 글에는 내 경험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해요. 저는 글쓰기를. 내 기억을 떠올려보고 떠오르는 기억을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느꼈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첫 번째로 자기 일화나 에피소드를 쓴다. 이야기는요, 다 재밌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쓰는 데서 그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의미인데? 재밌긴 한데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의미예요. 의미. 자기가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거,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 시사점, 그걸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알게 됐다. 뭘 깨달았다. 그게 이제 의미에 해당하죠. 모든 기억나는 자기 경험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신발 신고 문을 열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건 일상이거든요. 뭔가 기억에 남는 것은 거기서 내가 뭔가 알게 됐거나 느꼈던 게 있는 거죠. 그걸 찾아서 쓰면 돼요. 그 의미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혼났다. 그건 일화죠. 이야기예요. 근데 왜 혼났냐? 글을 너무 장황해서 혼났다. 그럼 내가 깨달은 것은 글은 간결하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걸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의미를 다는데 갖다 주면요. 당신 얘긴데? 그걸 내가 왜 읽어야 돼? 그때 필요한 게 세 번째예요. 이거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내 경험을 일반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일반화해 주는 방법은 인용이에요. 인용. 나만 이런 경험을 한 거 아니고 누구도 이런 경험을 했고 우리가 아는 사람 해야죠. 유명한 사람. 해밍웨이도 글을 간결하게 쓰라고 그랬어. 조지 오웰도 이런 방법으로 간결하게 쓰라고 그래서 그 인용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험으로 쓰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할 말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 방식을 한번 써보세요. 생각이 많아도요, 글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글쓰기는 실타래를 푸는 일이거든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엉킨 실타래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내기가 사실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 방안이 막 어지럽혀 있으면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찾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복잡한 분들도 글쓰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밖에다 쏟아내놓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고 요약해서 글을 쓰시라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쏟아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합칠 거 합치고 뺄 거 빼고 앞으로 보낼 거 보내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앉아서 글을 쓰려고 그러면 글은 한 줄 한 줄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 많은 분들은 그 입구가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다 드러내놓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우리 요리할 때요, 레시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만
어머니들 그냥 냉장고 문 딱 열고 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어야 되는 재료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 재료 안에서 해결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를 눈에 보이게 밖으로 내놓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시라는 거죠. 단 내놓은 게 별게 없으면, 양이 적으면 이 방법 못 써요. 냉장고 열었는데 텅 비어 있어. 그럼 못 쓰는 거죠. 이 메모로 쓰자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저는 쓸 말이 별로 없었어요. 쓸 말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책은 써야 되겠어. 강의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 블로그에 저는 그 블로그를 메모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뭔 생각날 때마다 한 줄, 두 줄 이렇게 메모를 하던 거죠.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700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뇌가 야 이제 책 쓸 준비가 됐어. 책 한번 써봐.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건 글쓰기라는 것은 그 조각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글을 쓰는 시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각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조각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레고 블록 조각 많이 갖다 주면 애들이 그걸로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해요. 조각만 있으면, 조각의 양이 많으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 조각은 글을 써야 되는 시간에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어요. 평소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만드는 방법이 메모예요. 메모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조각들을 나중에 글 쓰는데 써먹는 거예요. 또 말하는데 써먹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기로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있다고 그러면, 물고기로 요리한다고 그러면 요리를 해야 될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건 늦어요. 평소에 잡아놨던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요리를 해야 될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 그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근데 평소에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고기를 잡는 일은 취미예요. 그냥 낚시 취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뜩 모아뒀다가 요리를 해야 될 때 그중에 골라서 요걸 쓸까 저걸 쓸까 이런 상태로 글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반드시 메모를 습관화해야 된다. 메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실은 이 학교에서요 보통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글쓰기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주제를 잡아라죠.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님 글을 쓸 때도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대통령이 연설문을 쓰건 뭐 기고문을 쓰건 간에 대개 이제 저한테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얘기할까? 그럼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핵심 메시지를 뭘로 할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한마디를 찾아요. 그 한마디를 찾으면 야 됐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거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 한 줄에다가 살을 붙여나가면 되거든요. 직장에서 보고서를 써보면 되게 이제 회사에서 한 장 보고서 쓰라는 회사들이 많아요. 방법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쓰고 싶은 얘기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줄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줄이고 줄여서 한 장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줄이는 거죠. 그러면 진국이 돼요. 곰탕 줄이면 진국 되듯이 이건 아까 얘기했던 요약으로 쓰라 방법이죠. 이 주제로 써라는 정말 그분한테 전하고 싶은 딱 한마디. 그분이 나한테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랬을 때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찾는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한마디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에서 출발해서 살을 붙여나가다가 한 페이지가 되면은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면요, 진짜 한 줄 한 줄이 정말 아껴서 써야 돼요. 내가 이 한 줄을, 이 주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할 말이 많죠. 근데 그 한 페이지를 넘으면 안 되니까 한 줄 한 줄을 정말 아껴가면서 꼭 필요한 말만 넣어가지고 이제 쓰게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아까 목차로 쓰는 거예요. 중간 제목 딱 잡아가지고, 보통 이제 그 A4 용지 한 장이면 보고서 한 장 쓰려면 중간 제목이 5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보통 한 4개 정도? 제목이 4개 정도여야 돼요. 그럼 제목 4개를 뭘로 잡을까 고민을 하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은 어휘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으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계속 어휘가 빨리빨리 떠오르는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정확한 어휘가 떠오르면 좋은 글을 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 쓰려고 그럴 때 그 관련 소위 유의어라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말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맞는 말을 골라낼 수 있어야죠. 이거는 어휘력을 키우려면 사실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방법이 있어요. 저는 글을 쓸 때 무조건 포털 사이트에 있는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써요. 제가 생각난 단어 쓰지 않아요.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제 어휘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쳐봐요. 국어 사전 그 검색창에 쳐봐요. 쳐보면 유의어들이 쫙 떠요. 우리말이 어느 단어를 쳐봐도요, 거의 유의어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 중에 더 맞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떠올리진 못했지만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맞다. 이걸로 쓰자. 그걸 고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글을 쓸 때 뭐 보전, 보존, 파장, 파문, 운영, 운용, 뭐 부분, 부문, 이 다 뉘앙스 차이가 있고 어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더 맞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크 트웨인이 그랬어요. 딱 맞는 단어와 적당히 맞는 단어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다. 딱 맞는 단어를 찾아 써라. 방법은 그냥 국어사전 열어놓고 쓰시면 돼요. 김훈 선생님이 정말 글이 좋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이 유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어휘가 막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이 깊은 분이라 곱씹으면서 말을 하려니까 그런데 저는 말을 할 때는 국어사전을 못 찾아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글을 쓸 때는 그분은 이 종이 국어사전을 다 찾아보고 쓰신대요. 꽃은 피었다가 맞는지 꽃이 피었다가 맞는지 그분과 같이 찾아서 국어사전을 보고 쓰면 글 잘 쓸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이 키워져요. 저는 자녀분들 다 우리 세대보다 나은데 어휘력은 우리만 못해요. 우리 때는 그래도 한자를 배우고 글을 정말 이 펜으로 썼거든요. 펜팔도 하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보잖아요. 영상을 보고 그냥 소리를 들어요.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쓰는 거 안 좋아해요.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어휘력이 계속 키워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대박 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휘력은 자기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없으면 생각이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표현할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휘력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생각도 깊고 공부도 잘해요. 독해력이 키워지거든. 문제 지문 같은 거 읽는 능력이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글을 쓰시면 된다.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미국 뭐 유럽이나 이런 쪽 글 쓰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발견한 것은 문단 쓰기를 가르치더라고요. 단락. 이게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글이에요. 짧은 글이죠. 그게 문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 과정은 어떤 거냐면요.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때 부분이라는 것은 어휘일 수도 있고요. 문장일 수도 있고 문단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모여서 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전체가 머릿속에 없으면요. 부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은 부분을 만들면서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그 교육에서 발견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를 한 거야. 부분을 쓸 때는 그냥 부분만 만들어라. 전체는 나중에 부분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결합할 때 그때 해라.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고 문맥을 만들고 이런 일은 그냥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합칠 때 해라. 그러니까 긴 글을 쓰려면 이 문단을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짧은 글 쓰려면 문단 개수가 적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글쓰기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당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그럼 주장만 들어요. 그걸 하나 써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주장하는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만 써요. 뭐 근거 있어요? 그럼 근거만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글을 써야 된다면 이 제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일단 필요하잖아요. 이 제품이 이런 내용,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 제품을 쓰면 뭐가 좋은데요? 그 내용만 쓰는 거예요. 그 제품을 썼을 때 어떤 이익이나 효용, 혜택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럼 제품을 사용하려면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사용법만 쓰는 거죠. 하나씩 쓰는 거예요. 단편을. 그래서 나중에 그걸 순서를 어떻게 할지는 뒤에 생각하는 거죠. 뭐를 제일 위로 올릴까?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 쓰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문단 쓰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냥 뭐 원고지 뭐 20매를 써라. 그럼 그때부터 그냥 숨이 턱 막혀요. 그럴 때 그냥 짧은 글 문단은 3줄 뭐 4줄 그렇잖아요. 그냥 짧은 글 단편적인 내 생각을 하나를 쓰자. 하나씩 써서 나중에 조립하자. 배를 만드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만든다잖아요. 도크에 올 때 부분을 가져와서 결합해서 배를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굳이 막 설계도를 다 그리고 집 짓듯이 개요를 다 짜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만들 때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나씩 더해가서 마지막에 완성차가 나오듯이 순서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만들 때는 첫 문장 쓰고 그 다음 문장이 쭉 따라가야 돼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첫 문장이 안 떠올라서 막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서 쓰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근데 덩어리 하나씩을 만드는 거, 문단을 쓰는 것은 긴 글 쓰기는 어려워도 문단 쓰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사실 글을 잘 쓴 글은 없다고 그랬어요. 잘 고쳐 쓴 글만 있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작가들,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을 잘 고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고친 글의 결과물만 보고 겁에 질려요. 와, 나는 안 돼. 그분도 초고는요 엉망이었어요. 해밍웨이 본인이 그랬잖아요. 내 초고는 뭐 쓰레기다, 걸레다. 그걸 내가 수십 번, 뭐 200번 막 고쳤다. 그러니까 누구나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초고를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퇴고로 쓰자는 말은 첫 번째요. 쓰기와 고치기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쓸 때는 쓰기만 해라. 그리고 쓴 것을 나중에 고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쓰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치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쓰면서 고쳐요.
대부분이 그냥 쓰는 시간이야. 그때 그냥 진이 빠져. 그래서 고치는 것은 되게 소홀히 해요. 근데 쓰기는 힘들지만 고치는 건 재밌거든요. 막 틀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써놨어? 우리 고칠 때 막 기분이 좋아요. 내 글이 좋아지니까. 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쓰는 거예요. 고치는 시간을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쓸 수 있는 내용도요, 쓰기 시간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된다 할 때 한 20분, 30분 이상 쓸 거리가 있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쓸 수 있는 말, 지금 생각나고 하고 싶은 말 딱 쓰면 20분, 30분이면 돼요. 거기다가 뭘 찾아가지고 붙이고 뭘 이런 것들은 다 고치기 작업이에요. 쓰기는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고 싶은 말, 그것만 딱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막 더 나를 잘 보이고 싶으니까 쓰면서 고치게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스톱워치를 딱 하고 20 딱 정하고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고 이 모래 떨어질 때까지만 쓴다. 그렇게 정해놓고 써요. 그렇게 되면 뇌가 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써내려고 해요. 제가 대통령 담화문 쓸 때 그런 방식으로 써요. 대통령 담화문은요, 내용이 뭐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내에 써야 돼요. 그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쓰기 단계는 이 방식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은 시간 내에 고치는 거죠. 그 초고가 허접하면 허접할수록 더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허접한 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걸 고치시라고요. 근데 고칠 때 방법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이때 안 보이던 게 여기 보여요. 횟수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휘를 바꿀 때는 어휘만, 하나만. 사실관계를 고칠 때는 사실관계. 뭐 연도라든가 사람 이름이나 사실관계만. 문단을 볼 때는 문단만. 이 문단 하나가 완성된 글인가.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이거를 처음부터 쭉 보면서 고치면은 뇌가 이걸 잘 못해요. 한 번에 하나씩. 마지막으로 자기 안에 오답 노트가 있어야 돼요. 오답 노트.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 고치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포털 사이트 가셔서 글쓰기 이런 거 치면은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쓰면 오답이다. 그런 거 쭉 있거든요. 그런 걸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 안 써야 되겠어. 그런 막 항목을 쭉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고칠 수 있죠. 말해보고 쓰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해보고 쓰니까 좋더라.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방송편성국에서 온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게 되고 예. 또 불필요한 내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대본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대본을 글로 먼저 작성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썼을 수도 있고 또 막상 대본을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해보고 쓰게 되는 글을 쓰는 것이
말을 전달하거나 글로 전달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뭐 저보다 더 풍부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들도 배운 것은 꼭 말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알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험 볼 때 기억이 더 잘 나고요. 말을 해본다는 것은 친구도 나한테 말을 하고 나도 친구한테 말을 하면 혼자 공부하고 2인분 공부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제가 모신 대통령님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 쓰지 마라. 받아 쓰면 내가 부담돼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대통령께서 지금부터는 잘 받았어라 그래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때 받았으면 글이에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받았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말이 아니고 생각이에요.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 거죠. 사실은 명언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한 줄 정리한 겁니다. 그냥 쓰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글이 가장 좋은 글이고요. 뭘 눈치를 보세요.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존재고 내가 없으면 없는 세상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감정 이거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12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잘 활용하셔서요. 자기만의 또 나다운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강 1교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많은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조직이 모른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거, 토다는 거, 말대꾸하는 거, 그걸 들어주라는 거. 모르는 걸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 조직이 유토피아 돼요. 이 20점, 30점을 누군가가 채워줘요. 내가 굳이 채울 필요가 없어요. 섞였을 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